한때 유럽은요, 정말 힘과 낙관주의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몇 년 만에 대륙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가 돼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 사람의 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유럽에 큰 전쟁이 터진다면 그건 발칸반도에서 벌어질 어떤 빌어먹을 바보짓 때문일 것이다. 이거 보세요. 비스마르크가 한 말인데 정말 소름 돋도록 정확한 예언이었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무대를 딱 짚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화약고를 만든 첫 번째 재료는 뭐였을까요? 바로 새롭게 등장한 통일 독일이었습니다. 강력하고 야심에 찬 이 거인이 나타나면서 유럽의 기존 힘의 균형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1871년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철강, 화학, 전기. 당시 가장 중요했던 산업들을 그냥 다 휩쓸어버린 거죠. 메이드 인 저머니는 곧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됐고요. 시멘스나 바이엘 같은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력이 그냥 경제력으로만 남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바로 독일의 새로운 정치적 야망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1890년 그 신중하고 노련했던 외교의 대가 비스마르크가 물러나고 젊고 충동적인 카이저 빌헤르미세가 전면에 나선 거죠. 그의 공격적인 세계 정책은요, 비스마르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의 탑을 그냥 발로 뻥 쳐버린 격이었어요. 태양 아래 우리만의 자리를 달라면서 대놓고 영국 해군의 도전장을 내밀었으니까요. 유럽 전체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이 판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기서 두 번째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독일의 야망이 불러온 거대한 경쟁의 그물망.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바로 바다의 패권을 둘러싼 영국과의 해군력 경쟁이었습니다. 폰 티르피츠 제독의 주의 아래 독일은 어마어마한 함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배에 몇 척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바다가 곧 우리다라고 생각해온 영국에게는 이건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 직접적인 도전장이었던 겁니다. 정말 값비싸고 위험한 경쟁에 막이 오른 거죠. 그런데 1906년 영국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게임 체인저를 딱 내놓습니다. 바로 전함 HMS 드레드노트. 21노트라는 혁명적인 속도에다가 오직 거대한 포로만 무장한 이 괴물은요, 그동안 있던 모든 전함을 하룻밤 사이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독일이 열심히 만들었던 전함들이 전부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레이스가 그냥 리셋된 거죠. 독일 입장에선 정말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독일의 해군 전략, 이게 좀 재밌습니다. 위험 이론이라고 불리는데요. 목표가 영국 해군을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우리가 너희를 이기진 못해도 우리랑 싸우면 너네도 팔다리 하나는 부러질 각오 해야 해. 그럴 바엔 그냥 우리 말 듣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의 외교적 협박이었던 거죠. 해군력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려 한 겁니다. 독일이 이렇게 나오니까 영국 대중들은 어땠을까요? 네,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함 살척을 원한다, 기다릴 수 없다, 이런 구호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거리를 뒤덮었죠. 이러니 정부가 버틸 수가 있나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전함 건조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불신과 공포는 점점 깊어만 갔죠. 이제 세 번째 재료, 바로 편 가르기입니다. 경쟁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이제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영광스러운 고립도 이제 옛말이 된 거죠. 너도 나도 동맹을 찾아 나서면서 유럽은 결국 두 개의 거대한 무장 진영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이 삼국 협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마치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도미노. 독일이 러시아를 뻥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은 러시아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똑같이 혼자였던 프랑스랑 손을 잡죠. 다음으로 독일의 위협을 느낀 영국이 오랜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아프리카에서의 다툼을 끝내고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아시아에서의 경쟁을 끝내면서 마침내 독일을 포위하는 거대한 동맹이 완성된 겁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독일이 자기들을 위협할까봐 이런저런 수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 목을 조르는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럽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 그리고 이를 둘러싼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삼국 협상,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완벽하게 나뉜 거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제 어느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이 동맹이라는 도화선을 타고 유럽 전체가 한순간에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연쇄 폭발 구조가 완성된 거예요. 네 번째 재료. 이건 밖이 아니라 안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다들 번쩍번쩍한 제국이었지만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거든요. 내부의 불만이 터져나오려고 하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한번 보세요. 지배층은 독일계랑 헝가리계인데 사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체코인, 폴란드인 같은 수많은 슬라브 민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민족의 나라를 갖고 싶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는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일본한테 전쟁에서 깨졌죠. 안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죠. 차르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러시아가 뭘 하려고 했을까요? 네, 어떻게든 밖에서, 특히 발칸반도에서 뭔가 보여줘서 체면을 차리려고 필사적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조차도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벌이고 여성들은 참정권을 달라며 불을 지르고 아일랜드는 당장이라도 내전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찼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재료가 한데 모여 폭발할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재료. 바로 발칸반도입니다. 이곳에서 작은 나라들의 뜨거운 야망과 늙은 제국들의 차가운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세상을 집어삼킬 불꽃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발칸이었을까요? 왜 다들 발칸의 화약고라고 불렀을까요? 세르비아 같은 신생 국가들은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 덩치를 치우고 싶어 했어요. 마침 옆에 있던 오스만 제국은 무너지기 직전이었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두 거인의 이해관계가 딱 얽혀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내려오려 하고 오스트리아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야말로 불꽃이 튀기 딱 좋은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 폭풍의 눈은 단연 세르비아였습니다. 쿠데타로 들어선 강경 왕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놓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같은 슬라브족이 사는 보스니아를 꿀꺽 삼켜버리니까 세르비아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죠. 우리가 모든 남슬라브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면서 거대한 제국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이 화약고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정말 섬뜩한 구호죠? 바로 비밀군사 조직 검은 손입니다. 1903년 쿠데타를 이끌었던 바로 그 장교들이 만든 조직인데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암살이든 테러든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어떠셨나요? 산업 경쟁, 복잡한 동맹, 제국 내부의 균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폭발시킨 광적인 민족주의까지 이 모든 재료들이 한데 섞여서 결국 유럽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끔찍했던 대전쟁, 이게 그저 운 나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흐름이 결국 향할 수밖에 없었던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을까요?